안녕하십니까. 유한타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주목해야 될 이슈 테마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라면, 교육, 그리고 검사 장비 이렇게 세 개로 정해봤습니다. 라면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라면의 특징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 라면은 2000년도에 0.9억 달러에서 2022년 7.65억 달러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역성장을 하지 않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반짝 수혜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의 수혜였다라고 하면 2021년, 2022년은 성장을 하겠지만 2023년에는 역성장을 하는 게 아니면 플랫하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지금 2023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랑 무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위, 겨울에 라면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요. 수출 데이터로 보면 겨울철 라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수출 비중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4분기가 크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가장 낮은 수치와 비교를 해도 3.0%포인트에 불과하고요. 추위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연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다양한 대륙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면 수출 10개국의 순위를 보면 1위와 2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3위부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에는 7위에서 4위로 올라왔고요. 태국은 19위에서 5위로 이렇게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면에 대한 관심도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0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00억 이상이 되는 수출 국가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2015년에는 6개 국가에 불과했던 반면에 2022년 작년에는 18개 국가로 증가했는데요. 증가했던 국가의 상황을 보면 또 흥미롭습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UAE, 사우디처럼 중동,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에서는 캐나다 등에서도 약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적인 접근성이 좋은 동남아 지역에서 저희는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 정도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는 북미와 유럽, 중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2015년도와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수출 상위 국가의 성장률이 평균 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준치율했던 국가에서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건데요.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라면에 대한 또 내용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라면 소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라면은 중국, 홍콩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비춰져 있고요. 10위권 내 비아시아 국가로는 미국, 과 브라질 위치해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러시아이고요. 순위로는 12위가 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진출할 여력이 많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 2022년 다 5년 동안 연간 1억 개 이상 라면을 소비하는 국가가 15개 국가로 동일하다라는 점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이고요. 미국과 남미, 아프리카로 현재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진출했던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연간 1인당 소비량도 가장 많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베트남이란 국가가 한국 라면에 진출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터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 라면 소비 상위 국가
국가의 육수, 브로스를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수를 선호하는 국가가 5개국으로 가장 많긴 하지만 생선, 소, 돼지 등 다양한 선호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별, 대륙별, 문화별로 선호되고 기피되는 재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국내 제품들은 다양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한국 음식보다 먼저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스시의 글로벌 확산과 K라면이 진출하고 있는 방향성이 유사한다라고 하면 스시의 성장처럼 K라면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964년 동계올림픽 직후부터 정부 주도의 음식 세계화가 추진이 됐고요. 1970년도, 80년도 일본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해외 진출이 스시의 해외 글로벌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구성을 또 많이 했고 고급화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이 됐다는 점에서 K라면의 성장 배경과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 라면이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과 글로벌리 가장 큰 소비시장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K라면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일 수 있듯이 최근에는 손흥민, 그 다음에 오뚜기 진라면에서는 BTS 진처럼 글로벌리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거 2010년도 이전에는 국내에서 유명한 광고를 썼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광고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활성화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SNS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효과들을 많이 발현할 수가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유튜버들이 K라면 관련된 내용들을 잘 홍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맵다라는 점인데요. 매운맛이라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은 통과이고요. 신체적으로 다양한 좋은 현상들을 보여준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매운맛을 선호하는 인종들이 있습니다. 지역도 있는 것 같고요. 더운 지역에서 이제 매운맛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리고 히스패닉 계열들이 매운맛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미국 내 라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아시아 인구와 히스패닉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MZ세대 내에서 히스패닉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추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 라면들을 살펴보면 일본 라면들은 담백한 맛에 포인트를 좀 주고 있고요. 중국 라면은 매우기보다는 얼큰한 맛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라면의 미국 내 인기 요인은 맛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설문에서 K라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설문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라든지 뉴욕타임즈에서 최고의 인스턴트 라면에서 한국 라면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농심뿐만 아니라 삼양, 오뚜기 이렇게 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리 국내 라면에 대한 인지도 및 맛에 대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 우위인데요. K라면의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파스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라면이 되겠죠. 일단 중국과 일본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로는 소비하기에는 양이 좀 작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가격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K라면은 마트에서 봉지당 한 봉지당 1.5달러 이상으로 라면급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한 개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낀다는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서 굉장히 유의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스타면과는 가격대가 좀 비슷하긴 한데 파스타의 경우에는 소스를 비롯해서 부가적인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한 3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과 비교해보면 가격적으로 파스타보다는 가격 비교 우위가 있고요. 중국과 일본 라면 대비해서는 양적과 퀄리티 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점은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라면을 봤을 때 믹스앤매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라면에 떡, 만두, 치즈 등을
내용을 결합한 라면들을 주로 이제 보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브로콜리랑 섞여 있거나 시금치, 파,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라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스타처럼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점도 라면이라는 제품이 글로벌리 지속적인 성장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라면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다양한 요인들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농심과 삼양식품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농심은 기본적으로 국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유통망에서 요청하는 즉시 물량을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소비가 증가하는 요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면을 비롯해서 다양한 라면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라면 위주로 제품이 팔리다가 제품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추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삼양식품인데요. 삼양식품은 킬러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아까 이제 글로벌 라면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내에서 확고한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할 때 또 유의미한 성장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락 2공장을 통해서 증설을 통해서 캐파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관련돼서는 농심과 삼양식품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2023년 교육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발생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2023년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라는 대책들이 나온 건데요. 2023년 6월에 경감 대책이 발표가 됐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028년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을 기준으로 한 2028년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되는 건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통합형, 융합형으로 수능 과목 체제가 개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고교 내신 등급제가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이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는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무게중심적 실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이고요. 일련의 과정들은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추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 의사 수 1000명 단위가 3.7명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2.2명이기 때문에 좀 낮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을 조금 더 많은 정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전체 대학생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최상위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라는 점이고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연봉이 또 높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선호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은 전체 수능과 관련된 전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방향성과 좀 인라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사의 평균 연봉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에 2억 원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일반적인 평균 연봉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5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킬러 문항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다음과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과목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 복잡한 추론이 요구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이전에 이제 킬러 문항 제거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졸업하고 나서 모의고사 2번 실시했는데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만점 재수가 업다운이 있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가 쉬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와 관련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는 트렌드입니다.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정시는 대부분 다 수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수시 비중이 높지만 국내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대학 그리고 서울 8개 대학을 조금 좁혀서 살펴보면 정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재수생과 N수생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킬러 문항 제거에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출제한다는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수능에서 쉬운 수능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재수생과 N수생들이 사교육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수능을 응시한 졸업생 수가 전년 대비해서 12.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별 영향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고등학교 관련돼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 회비 비용으로 강의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 10만 원 내외의 비용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다양한 과목, 전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교육 고액에 대한 사교육 관련돼서 이슈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수능에 발맞추는 사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관련된 국내 온라인 교육 기업들은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수생과 N수생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학교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했고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학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관련돼서 온라인 사교육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의 중요도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의 3학년에 해당되는 2학년, 3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능 준비를 조기에 반복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우려감이 길지 않을 것 같고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가 돌봄 예체능 등 국가 책임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학교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높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사업도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에서 절대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회사 대비해서 온라인 강의 가격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강사진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수능의 중요도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수강생들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또 변화하고 있는 수능에 또 맞추기 위해서는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ST 유니타스라고 하는 공단기 공무원 교육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ST 유니타스 인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 매출액 성장과 기존의 메가 공무원 적자 사업부의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웅진시크빅입니다.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스마트홀을 통해서 현재 초등학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수학 앱인 매스피드 현재 가지고 있고요. NC소프트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서비스 현재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시장이 이제 구체화되면 될수록 웅진싱크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기업으로는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ARPDR라는 제품이 특징적인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 대만의 스튜디오 A라는 회사와 100억 정도 연간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디즈니 코리아와 라이센스 계약도 현재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ARPD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숫자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웅진싱크빅 이 두 기업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사 장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장비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과거에는 인력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주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꾸준하게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자동화가 필요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검사 장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국으로 공장을 가져오는 거죠. 역시 자국 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가 필수적으로 보여지고요. 공장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면 검사 장비 역시 자동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의 성능 개선과 사이즈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항목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미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인력을 통해서 검사하게 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화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장비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 신규 제품이 나오거나 크기나 물질이 변경이 되거나 기업들이 투자가 확대가 됐을 때 그 해에 검사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 신규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2024년이 그러한 해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주목하는 이유는 HBM이 2024년에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시기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검사 장비의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로 지금 영역이 확대가 되는 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업계에서 2024년도에서는 사이즈의 변화가 있고 소재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검사 장비 역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투자인데요. 2023년도에는 반도체 업황도 디스플레이 업황도 좀 부진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특히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가 확대가 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익은 검사 장비 시장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업으로는 역시 두 종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는 비전 검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 플립칩 BGA 검사 장비,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기술 개발해서 판매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사이즈의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사 장비를 해봤기 때문에 대형 사이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업력을 봤을 때는 2D와 3D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적충 구조에 굉장히 유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특이하게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반도체의 새로운 폼팩터의 변화, HBM과 같은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소재와 사이즈 변화, 이와 관련된 것들의 변화가 있을 때 인텍플러스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윙인데요. 테크윙은 테스터의 핸들러를 만드는 전문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주력 매출처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이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와 거래하고 있고요. 패키징 기업,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과도 고객사를 좀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주목받고 있고 2024년도에 또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HBM 핸들러, HBM 시장에서 HBM 핸들러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어드밴스 테스트가 관련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도가 좀 낮고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의 개수라고 할 수 있는 파라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테크윙의 강점인 다수의 파라수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 빠른 속도로 테스트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고 2024년이 되면 시장 진출이 확정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를 주력 매출처로 가지고 있고 HBM3에서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보다 2024년 HBM 관련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 장비가 성장할 수 있는 요건들이 2024년도에 잘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다양한 영역이 가능한 인텍플러스, 그리고 HBM 시장에서 새로운 신규 제품인 HBM 핸들러 시장 준비하고 있는 테크윙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중소형주 이슈 테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